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개인과 기업들을 돕기 위해 각국은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불가피했고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경 편성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과도한 추경 편성 때문에 한국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러한 분석을 자주 내놓았고 조롱 섞인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각국별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 예산이 정리되며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다는 한국이 편성한 추경의 GDP 대비 비중은 세계의 그 어떤 국가보다 작은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추경을 편성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했던 조롱 때문에 우스운 꼴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쉴드조차 불가능합니다. 조롱할 당시에도 사실 각국의 예산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사태의 외신들은 각국 정부가 재앙적이고 역사적인 글로벌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긴급 재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브스의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포브스는 166개국의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 예산을 비교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재정적 대응을 표시한 그래프 속에 일본은 당시 매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던 미국보다 순위가 앞서 있었습니다. 과도한 추경을 편성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과 달리 한국이 편성한 추경은 GDP 대비 그 어떤 국가보다 작은 편에 속했던 것입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3월 기준이지만 이후에도 추경 편성 규모는 비슷하게 흘러간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외신들은 각국의 코로나 추경 편성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종종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심지어 관련된 보도에서 한국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코로나 경기 부양 예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작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일 워싱턴 포스트는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경기 부양책과 다른 국가들의 지출을 비교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본은 미국을 앞질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2배가 넘는 수치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엄청난 금액을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 예산으로 투입시켜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만만치 않게 돈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조롱할 때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정부의 코로나 경기 부양 추경은 OECD를 기준으로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이것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도한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정부 지출 폭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존재하며 일부 일본 언론은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묻히고 나쁜 쪽으로만 과장된 한국의 소식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상에는 다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부채가 몇 조를 넘어섰다라는 식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과도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필요하지 않은 우려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빚이지만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100만 원을 빌린 상황은 채무입니다.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고 명확하게 문서가 되어 있는 게 채무인 것이죠.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기업의 경우 부도가 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인이 조의금을 10만 원을 보내온 상황은 부채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누구나 빚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으로 남아있는 게 부채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채는 채무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도 혼용되어 쓰이지만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등을 말하며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의 지자체나 공기업의 부채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졌던 빚, 자원개발을 위해 한국광물지원공사 등이 졌던 빚, 이건 모두 만기는 없지만 언젠간 갚아야 할 부채들이죠.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의 4대 연금의 잠재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약 847조 원입니다. 국가 부채는 약 1985조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 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하며 국가 부채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 거래를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가 채무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가 됩니다. 때문에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라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정이나 국가 모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건전 재정 유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미국은 한국보다 2배 이상, 일본은 5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적인 확장 재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매우 높은 수준인 AA 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등급이 더 높은 나라는 15개국에 불과합니다. 국가 채무에 관한 한국은 아직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빚을 내서 부질없이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큰 문제입니다만 건전 재정이란 도구마에 빠져 불황에 빠진 경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이 그렇듯 코로나 시국에 누군가는 빚을 져야 합니다. 국민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대신 빚을 지는 것이 신용도나 재정 건전성, 부채 이자율 등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